자, 제목이 생명 시스템 안에서의 화학 반응이니까 우리 생명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자, 생명체 안에서 물질 대사라는 걸 한대요. 물질 대사. 그냥 용어만 딱 보면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커다란 일을 하는 게 물질 대사야. 어떤 커다란 일을 하냐면요. 작은 물질들을 뭉쳐서 나한테 필요한 커다란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커다란 물질을 밖에서 섭취했는데 이대로는 쓸 수 없으니까 다시 작게 분해하는 어떤 것들을 다 물질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작게 자르는 과정과 어떤 물질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 물질은 나한테 필요한 어떤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건데, 자, 이 물질은 내 거죠. 나와 똑같은, 내가 쓸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이 물질은 곧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동화시킨다 그래요. 나와 똑같은 동화작용, 그래서, 동화시킨다. 같게 만든다라는 뜻이야. 같게 만든다.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한 물질을 잘게 쪼개갖고 이거를 나한테 필요한, 즉 내가 쓸 내 거를 만드는 거니까 나와 똑같은 물질, 나를 구성하는 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름하여 동화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 커다란 물질을 외부에서 섭취를 했어. 이대로는 쓸 수 없으니까 잘게 쪼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다르게 만든다. 이화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동화라는 말이 나온 이유와 이화라는 말이 나온 이유,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물질은 내가 쓸 물질이기 때문에 동화라는 말을 쓰고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쓸 물질이지만 아직은 내 게 아니야. 이걸 잘게 쪼갠 것 뿐이기 때문에 이화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른 표현법으로 이걸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든다고 표현을 하고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만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에서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할 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면, 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거를 기억하면 편해요. 이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광합성인데, 이산화탄소나 물과 같은 아주 작은 물질을 포도당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질로 만드는 게 바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중간에 에너지, 빛에너지라는 게 들어가야 하잖아. 그래서 동화작용, 광합성 같은 거, 에너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게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들 때 뭐 해야 한다? 에너지를 넣어주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작은 분자인 녀석들은 에너지가 별로 없었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니까 저분자 물질보다는 고분자 물질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살표 왼쪽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화살표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에 동화작용은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성물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왜? 중간에 에너지를 넣어줬으니까. 그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반응물보다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 왜? 에너지를 넣어줬으니까. 그죠? 반대로 이화작용은 거꾸로 오는 거잖아.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던 물질을 다시 에너지가 적은 물질로 바꾸면서 중간에 에너지가 다시 방출되는 거야. 아까 넣어줬던 에너지가 다시 빠져나오는 게 이화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 때는 에너지가 빠져나온다. 에너지가 줄어든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다 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되겠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뭐다? 체크, 효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효소.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저러한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무조건 하나도 예외 없이 뭐가 필요하다? 효소라는 게 꼭 도와주어야 한다.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효소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번에 할 건데, 미리 좀 얘기하면, 효소는 뭐 갖다 만드냐면은,
단백질로 만들어요. 단백질. 단백질로 만듭니다. 단백질로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존재해요. 어떤 단점이 존재하냐면 단백질이 열에 굉장히 약해. 그리고 산성, 염기성 이런 액성이 달라지는 거에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금방 죽을 수 있어. 어떻게 되면? 몸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온도가 체온이 36.5도인데 한 3도만 가볍게 올려봐. 39.5도죠. 가볍죠.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죠? 가볍게 온도 올리면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뭐다? 효소가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효소가 변성돼 버려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효소가 변성돼 버리면 다시는 쓸 수 없는 효소가 돼 버립니다. 효소가 작용 안 하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동화 이화가 안 일어나. 즉 이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안 나와. 그냥 심장이 멈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온도가 40도가 넘어. 좀만 버텨 괜찮을 거야 버텨. 심장이 멈춘다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되게 무섭죠, 그죠? 괜찮을 거야. 땀이 좀 나는 것 뿐이야, 그죠? 그럴 수 있죠. 금방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심장까지도 멈출 수 있고요. 호흡 운동할 때도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늑골을 올리고 횡격막 내리는 등 이렇게 호흡 운동을 해야 되잖아. 운동 자체가 안 일어나. 못 일어난다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효소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소와 효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화를 할 때도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에도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가 열에 굉장히 약해. 이런 이유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우리 음식점 가서 고기를 시켜. 불긋불긋한 고기가 나왔어. 불판에 한번 구워요. 색깔이 바뀌죠? 맞다. 다시 원래 색깔로 돌리고 싶어. 되나요? 안 돼. 단백질의 특성인데 한번 변성돼 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온도가 올라가서 죽어버린 효소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효소가 만들어질 때까지도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회복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밑에 물질 대사에서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봐봐. 물질 대사는 우리 세포호흡이니까 아까 이화의 내용을 얘기하는 중이야. 동화 이화 중에서 이화만 딱 골라서 지금 비교하는 거야. 이화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이화였잖아. 그래서 이걸 뭐랑 비교하고 있냐면 연소, 불태우는 거. 뭔가를 태우면 에너지가 발생되죠. 얘도 에너지가 발생되는 걸 가지고 둘을 비교하는 내용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 대사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연소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태울 물질이 뭐냐면 정할 거야. 태울 물질이 뭐냐면 포도당을 똑같이 태울 거예요. 포도당을 똑같이 준비한다면 이걸 몸 안에서 태우는 경우와 몸 안에서 연소란다.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경우와 포도당을 몸 밖에서 태워버리는 경우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숫자는 쓰지 말자. 첫 번째, 몸 안에서 일어날 때는 37도에 해당하는, 즉 우리 몸의 체온에 맞는 그 온도에서 효소가 관여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한꺼번에 에너지를 쫙 뽑아내면 우리 몸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방출하는 게 특징입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방출하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화작용의 특징이라면 연소는 어때요? 한 번 에너지를 확 방출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 400도가 발생하면 우리 죽겠죠. 그래서 천천히 소량으로 발생되어야지만 이 포도당을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돼서 온도가 엄청 올라갈 거란 뜻이에요. 자, 이런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 두 번째, 효소가 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태울 때 효소를 넣어야 돼요? 자, 종이 좀 태워야 돼.
종이를 태울 테니까 이 효소 좀 가져가라 그러진 않잖아. 그지? 종이 태우고 이럴 때 효소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 효소는 관여하지 않지만 얘는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 둘을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숫자는 쓰지 말자고 했는데 이게 686kcal per 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포도당 1몰개를 미안해. 포도당 이따만큼을 준비하면은 걔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란 뜻이야. 근데 이걸 한꺼번에 방출하면 400도가 나오는데 400도가 우리 몸에서 발생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찔끔씩 방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숫자는 나중에 배웁니다. 아무튼 이만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포도당 1몰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몸에서 한꺼번에 방출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좀 정리가 안 돼 있긴 한데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뭔 소리냐면 물질대사와 연소를 세포호흡과 연소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봐. 공통점 뭘까? 첫 번째, 둘 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필요하고요. 연소시킬 때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죠. 세 번째 공통점은 생성물이 같아요. 생성물이 같습니다. 봐봐, 생성물 CO2와 물. 얘도 생성물 CO2와 물로 같죠? 그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 따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생성물이 같습니다. 이 정도가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대표적인 차이점이 효소가 쓰이냐 쓰이지 않냐가 대표적인 차이점이 되겠죠. 온도도 차이가 나죠. 온도도 차이가 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리해서 좀 물어보니까 정리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된 건가? 물질대사, 정리를 다한 성사유. 오케이, 여기까지가 물질대사라는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현재 시간은 44분. 오늘도 실패다. 아니 짤 수밖에 없겠다. 좋아요. 효소 얘기만 조금 하고 이걸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효소. 효소의 정의만 좀 얘기할게요. 오늘은 효소의 정의. 자, 효소에 우리 생체 촉매라는 말을 쓰잖아. 촉매라는 말을 쓰거든. 촉매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촉매라는 무기촉매. 두 번째가 유기촉매. 유기촉매를 다른 말로 그냥 생체 촉매라고 불러준다고 보면 돼요. 생체 촉매가 있다. 촉매라는 말이 뭐냐면 촉진시켜주는 매개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얘가 있으면 촉진됩니다. 촉진이 돼요.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뜻이겠죠? 무기촉매와 유기촉매. 무기촉매는 생명체 밖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무기촉매라고 불러준다면 유기촉매는 생명체 안에서 작용하는 녀석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름이 생체촉매라고도 불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촉매는 뭘 다뤘던 거야? 아까 유기촉매를 다뤘던, 생체촉매를 다뤘던 거죠? 이 생체촉매가 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백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무기촉매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단백질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금속성 물질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기촉매는. 그래서 온도하고 크게 무관한, 온도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실험실 밖에서 수소하고 질소를 합쳐갖고 막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에도 촉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500도, 600도까지 온도 올려줘야 돼. 촉매를 투입하고 500도, 600도까지 올리는데 촉매가 작용을 한다는 건 걔는 유기촉매는
아니란 뜻입니다. 즉 생명체 밖에서는 무기촉매도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틀리냐면 우리가 아까 생체 촉매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뭘 틀리냐면은 촉매는 또는 효소는 생명체 안에서만 작용한다라는 문제가 나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됩니다. 얘도 효소라 불러요. 효소. 촉매를 효소라고 불러주는데 유기촉매, 무기촉매 둘 다 효소라고 불러줘요. 효소는 그래서 몸 밖에서 작용할 수 있는 효소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몸 밖에서도 효소를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효소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몸 밖에서 사용하는 효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분법인데 책에 없는 거 잠깐 소개하는 중이야. 시간이 남아서. 자, 근데 이게 또 그냥 간과할 수만 없는 거는 또 이래요. 이게 있어야 되는,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자, 촉매를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두 개로. 하나는 정촉매, 부촉매. 우리 1학년 과정에서는 정촉매만 배워요. 정촉매. 정촉매가 뭐냐면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거니까 화학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걸 정촉매라 그래. 근데 부촉매는 뭐겠어? 안일 부차니까. 오히려 화학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촉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촉매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정촉매라는 부분과 부촉매라는 부분으로 촉매가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기촉매, 유기촉매, 정촉매, 부촉매 등등 효소에 대해서 공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할 거리들이 있는데 우리 1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소개하는 페이지, 효소라는 건 이런 거야 하면서 뭘 가지고 소개하고 있냐? 정촉매 중에서 생체촉매만 가지고 소개하는 거구나라고 어떤 우리 커다란 범주를 좀 알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촉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촉매는 이렇게 기능합니다. 자, 저 그래프 보이죠? 자, 얘는 봐봐. 반응물 생성물의 에너지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만 딱 보고도 이게 동화 반응인지 이화 반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봤던 그래프죠? 동화야, 이화야? 이 조용한 거 보소.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잖아.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버렸다는 뜻이네요. 그죠?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 맞죠? 이화작용 그래프야. 그러면 이상한 게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그리고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에너지를 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생성물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 에너지 장벽을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야지 반응이 일어나. 다시 말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갖다 놓고 자 반응해봐! 왜 안 해? 그냥은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물 갖다 놓고 왜 반응해? 광합성 해봐! 하나요?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빛에너지를 가해줘서 뭔가 촉매도 가해서 뭔가 좀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걔네가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빨간색 그래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반응물들이 놀고 있다고 상상해봐. 얘네들이 야 너네들 생성물이 돼야지 이만큼 넘어가야 돼. 이만큼의 에너지를 넘어가야 갈 수 있단 말이야. 쉽지 않아? 이럴 거 아니야. 하지만 오랫동안 지켜보면 가끔씩 서로 움직이다가 팅팅 하면서 가끔씩 넘어가기도 해요.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되게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다시 말해서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매개물질이 촉매라는 거야.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냐? 촉매 중에서 정촉매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니까 이 에너지 장벽을 좀 낮춰줍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낮춰주는 기능을 해서 반응물들이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촉매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을 용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야, 넘어가봐! 저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너무 많은데? 내가 촉매를 줄게. 뭘 해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정촉매 역할이 뭐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부촉매는요. 활성화 에너지를 더 키워주겠네요. 절대 넘어갈 수 없게 활성화 에너지를 더 키워서 못 넘어가게 도와주는 게 부촉매가 되겠죠.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파란색이 되는 거고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빨간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20이라고 친다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자, 반응물의 입장에서 제가 100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20의 에너지로 내려가야 하니까 얘네가 넘어가면서 버려야 되는 에너지가 얼마야? 80만큼의 에너지만 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와 상관없이 갖고 있던 양에서 나중에 변해야 될 양, 바로 여기 말하는 거야.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열이 얼마냐? 80입니다. 이거는 촉매가 있을 때, 없을 때 상관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촉매가 있을 때도 어쨌든 100에서 20, 촉매가 없을 때도 100에서 20가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응 열의 크기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 변하는 건 활성화 에너지만 변하는 거지 반응 열의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소가 뭔지까지 잠깐 정리를 했고요. 효소도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다는 못했고 일단 A 파트까지만 했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문제들 풀어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이면 생명이 끝날 것 같아요. 정보의 흐름까지 끝낼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끝낼 거니까 확인 여부의 시험 범위의 일부는 끝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해야 될 게 아직 많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시험 대비를 들어갈 생각이에요. 뒤로 진도를 쭉쭉 빼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불안해지죠. 시험 대비를 해서 앞에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문제풀이로 가는 걸 다다음 시간쯤 되겠네요. 다다음 시간 정도부터는 시험 대비에 들어가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잘 가라 얘들아.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